부자와 빈자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부에 대한 갈망이 충족된 사람들과 부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란 더 이상 많은 부를 축적할 의사가 없다 혹은 욕심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에 대해서 갈망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충족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갈망의 크기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갈망의 차이는 리스크를 선호하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가 낮은 곳에 투자를 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투자의 결과는 리스크가 낮은 쪽에 투자한 부자들의 승리로 귀결되곤 합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큰, 즉 부자에 대한 갈망이 큰 투자자들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초조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냉정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부가 부를 불러일으키는 부의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2006년 지금 현재의 투자 환경은 과거와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생활 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노후나 그 외 자신의 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태만하지 않는 한, 본인이 노력하는 한 지금 현재보다 나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뀌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낫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혹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과거에는 같이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누면서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좋아지는 환경에서 이제는 서로가 이루어 놓은 것을 서로가 조금 더 빼앗아야 하는, 즉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환경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들은 금융지식이나 금융투자의 논리에 의해서 성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제의 파이가 커지지 않고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만 하는 갈망이 지배하는 세상. 이때 슬프지만 살아남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러한 금융지식이나 투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식과 어떤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3년간 자산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금이든 은이든 굴이든 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은 투자를 하기만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것이 이제 모든 투자자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을 고비로 이제 유동성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열풍을 불러왔던 골디락스와 같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플레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나빠진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를 비관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앞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산시장은 과거처럼 꾸준히 오르는 현상보다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기록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변동성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변동성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큰 하나의 흐름에서 거쳐야 되는 산고 정도로 인식을 하고 좀 더 큰 눈으로 아주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긴 호흡의 투자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 재테크 시장의 주요 변수들은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베이비 부머, 지금 1953년에서 1964년 사이의 세대들이 이제 우리 경제력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대들이 과거 10년 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세대였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이제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동안 축적된 자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추구하려는 성향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많이 달구었고, 또 향후 자산 시장에서도 환금 가능한 자산들, 즉 금융 투자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끔 변동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의 어떤 자산 패턴이나 운용 패턴의 변화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모든 자산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다면, 이제 이 베이비부머들이
서서히 이제 부모의 세대, 즉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에 들었을 때는 이런 왕성한 구매력이 반대로는 경기를 퇴조시키거나 또 특정 자산에 대해서 호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향후 10년 후부터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인구 구조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이 없이는 투자 시장에서 의외의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변수는 이 인구 구조, 인구 분포, 인구의 변화를 유심히 반영을 해서 투자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가 부자라는 아주 섹시하고 매력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말이 주는 그 느낌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야.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혹자에 따라서는 마음의 부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부자를 생각하는 견해들이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자가 얼마 정도가 부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아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먼저.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은 약 10에서 15억 정도를 부자라고 얘기하고, 은행 PB센터에 계시는 분 중에서 강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50억 정도를 24시간 이내에 동원할 수 있으면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강북 쪽에서는 약 3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금 50억 정도를 그냥 바로 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CEO 조찬 모임에서 물어보니까 웃더라고요. 그건 이제 구상유치다. 그 정도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같은 질문을 지금 이제 마스크 끼고 휠체어 타시면서 갑자기 재판받으러 다니시는 모 자동차그룹 회장님한테 여쭤보면, 부자라 그러면 최소 1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부자라는 것에 대한 답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부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 먼저 던져야 됩니다. 저는 정의하기를 부자라는 것은 내가 욕심이 없는 상태를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포기를 했었든 아니면 꿈이 적었었든 아니면 그것으로 만족을 했었든 간에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없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부족하고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고, 더 가져야 한다는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겠지요. 부자라는 것은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의 갈망의 크기가 적을수록 부자에 다가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자님 같은 얘기가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사실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말은 맞지만 실제로는 사는 게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 사는 게 그게 아니냐 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부자라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자를 쫓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최소 기초자산이 500억 정도 되는 부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부자라는 꿈이 실제로 내가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돈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는 게 괴로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내 자식 공부시키고 죽을 때까지 큰 돈 걱정만 안 하고 살면 돼. 사실 이게 부자인데, 이거는 이제 부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좀 묘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자에 대한 열망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된 이유도 우리 스스로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부자가 되면 좋지만 은퇴나 노후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재테크 이렇게 결사적으로들 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은퇴, 노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넓게 보면 한 10년 전부터 약간씩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은퇴,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스스면은 부자가 되는 꼭 집어주마 이런 책들이 아주 이제 사방에서 오르고, 책 제목에도 부자만 달리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저도 앞에 부자를 그래서 달았습니다. 의외로 우리 꿈은 소박합니다. 그냥 늙어도 내가 가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큰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저 이렇게만 되면 만족하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전 국민의 85%가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의 15% 정도는 충청도에서 20만 원짜리 정도 농사를 짓다가 행정수도 대박 만든 분도 있습니다. 또 인구의 한 5% 정도는 아버지 엄마가 물려주신 자산이 수십억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칭 저 같은 어둠의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는 고사하고 이제 오히려 부모님이 제 가족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경우는 자기 손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전 인구의 85%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얼마가 있으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겁나는 소리들을 해댑니다.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노후에 10억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도 인플레 감안을 안 해서 그렇지, 인플레 감안하면 15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을 가만히 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5천만 원에 집에 뭐 아파트 중에서 60% 대출받고 살고 있는데 지금 10억, 15억 그러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야, 10억, 15억을 어떻게 하면 벌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지요.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은 큰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도시근로자가 평균 임금이 약 한 250만 원 정도 지금 세후에 평균이 된다고 하는데 250만 원을 받는 가장이 아주 아내가 살림을 잘 살아서 한 1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150만 원으로 애들 교육시키고 내가 먹고 산다면 되게 알뜰한 가정이고 성실한 가정입니다. 월 100만 원을 저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10억을 만드는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냐면 뭐 그리 긴 기간은 아닙니다. 한 77년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40이라고 가정을 하면 117세에 노후 준비가 끝나고 그 노후를 누리고 살면 한 150세까지만 살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대개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지금부터 월 100만 원씩 계속 저축을 해서 칠순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이제부터 노후 준비 끝 하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은 10억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앞으로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찾아서 파고다공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책에서 아주 쉬운 말을 썼습니다. 내가 전제하기를 현재 금리로 예금을 한다면 이라고 그랬지, 꼭 예금을 한다면이라는 말을 떼면 꼭 77년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아주 섹시하게 써놨습니다. 뭐냐면 수익률에 투자를 하는 거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예금 금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금 옛날처럼 차곡차곡 모을 때 경제성장이 확실해지고 앞으로 내 미래소득이 점점 증가할 때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예금입니다. 과거에 부자 되는 방법은 통장 몇 개 있나 따져보면 되고, 그때만 해도 저축왕 선발되는 게 영예였지요. 지금은 저축왕이 선발되면 쪼답니다. 지금은 이런 어떤 수익률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77년이 걸려야 10억에 도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수익률 10%를 올린다면 그것이 30년대로 단축이 되고, 연수익률 15%로 수익률을 올린다면 그것이 20년 정도만 하면 10억에 도달할 거고, 만약에 연수익률 30%가 간다면 내일 아침에 10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해답은 수익률밖에 없지요. 아니면 도둑질을 하든가.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돈을 벌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가는 방법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하나 딜레마가 생깁니다. 작년 사례를 들어보면 작년에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50% 정도 이상 올랐고 코스닥이 100%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상 다 올랐지요.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3배 오른 데도 있고 대구에 있는 모 지역의 땅값은 10배 오른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땅이든 부동산이든 금덩어리든 심지어는 비속카드든 만간수원까지 사두면 올랐습니다. 그런 수익률이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금방 그것이 손앞에 다가와서 잡힐 것 같은 그 부라는 것의 목표가 마치 내 손앞에서 파르르 움직이는 파랑새와 같은 느낌을 사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어떻습니까? 금방 주식시장의 경우는 15% 정도 하락하고 부동산도 지금 드디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수익률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수익률을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다음 번째 질문이어야만 하는데, 수익률이라는 말에만 우리가 팔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의 관점에서 그러면 15% 이상, 10%, 20%씩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재테크 강의를 듣고 고수가 찍어주는 물건을 사고 신문 경제지 뒤집어서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이 무조건 오르고, 여러분이 주식을 팔면 주식시장 그때부터 떨어지고, 부동산을 사면 그때부터 부동산이 폭등하는 일을 계속 경험하면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대개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지요. 내가 부동산만 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주식은 사기만 하면 그때부터 폭락합니다. 현재 상황 같은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수익률 분명히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40년간 투자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상위 30% 이내에 드는 투자 수익률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위의 부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투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1년, 2년, 3년, 4년의 수익률 기준으로는 워렌 버핏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별처럼 많았고, 대한민국에만 해도 워렌 버핏보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수백만 명씩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익률, 이것은 우리가 재테크 혹은 부를 향하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절대로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수익률을 내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세상에 자산 투자라는 것은 결과는 비슷합니다. 제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국 사례를 다 들어봐도 지금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좋았던 재테크 수단은 복리 예금 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채권 투자, 세 번째가 부동산, 네 번째가 주식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사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많이 다르고, 한국 시장이 아마 20년간 주식 시장에 변화가 없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우지수가 불과 200~300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12,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대상승을 기록했는데, 100년간 왜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린 결과가 생깁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가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자, 주식을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스탠다드 푸어스, 그러니까 미국 지수 기준으로, 우량주 기준으로 상승률이 연 인플레, 즉 연 금리 예금에 복리 예금을 들었을 때보다 1% 정도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1%가 어디야? 그래도 주식이 좋았네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물건은 묘한 겁니다. 아까 제가 평균의 힘을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100년 전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 중에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95%의 회사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95%의 기업에 속해 있던 주주들은 휴지가 됐다는 의미고, 불과 5%만이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상속에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쉽게 안 되면 애들한테 물려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5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삼성전자가 존속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실제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은 5%밖에 되지 않았고, 주식시장의 평균 지수는 죽어가는 기업들은 전부 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지수를 감안해서 평균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쓰러져간 그 수많은 시신들을 전부 지수화해서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주식투자 수익률은 지하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주식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남은 기업에, 그것이 내가 투자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그 기업이 망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대단히 주식투자라는 것도 사실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마장에 저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 경마 좋아합니다. 한 번씩 경마장에 과천갈 일이 있으면 들러봅니다. 선행마, 추임마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가보면 저는 경마에 가면 어떤 말을 고르겠습니까? 경마장 가면 제일 재밌는 풍경은 뭐냐면 경마 예상지라는 물건이 제일 저는 가보면 재밌습니다. 보면 오늘은 어떤 말이 컨디션이 좋고 어떤 말이 과거 성적이 좋아서 어떤 말이 어떤 기수와 만나면 이번에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말이다. 경마 예상지입니다. 저는 재밌는 게 거기 들은 사람이 다 습관적으로 그거는 산다는 거지요. 그걸 경마 예상지를 적는 사람이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말고 자기 혼자 고말에 투자를 하면 자기는 경마로 떼돈을 벌 텐데, 이 사람은 워낙 휴머니즘이 강해서 자기 혼자 절대로 먹지 않고 예상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팔지 자기 스스로 경마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경마 예상지 만드는 분들 너무나 인품이 또 고고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고작 그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예상지로 다 파시고 그 좋은 정보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또 이 필부들은 그런 고수들이 주시는 예상지를 들고 투자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저같이 또 이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상지에 1등하는 말에 투자를 할 것 같지요. 저는 가면 그 경마 예상지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은 조심해라 하는 말을 삽니다. 그 다음에 말이 한 바퀴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나가기 전에. 그때 보고 어디 쩔뚝거리는 놈 없나, 말에 침을 질질 흘리는 놈은 없나, 또 막 기수가 살이 쪄가지고 막 말이 흐흐거리는 기수는 없나,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삽니다. 왜냐하면 잃어봐야 어차피 내가 주머니에 용돈 쓰려고 했던 돈을 그냥 잃는 것 뿐이고 나는 여러 번 안 하니까, 성공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리면 에이 내가 오늘 5만 원 없다 생각하고 그냥 웃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박이 터지면 갑자기 벤츠 한 대 사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마장 오신 분 중에 거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자기 전 재산이고 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가정을 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비름 먹은 말은 없나, 다리 부러지는 없나, 이거 찾겠습니까? 이분은 경마 예상지도 여러 종류 사서 또 예상이 일치하는 말들만 고른 다음에 그것도 시위할 때 또 보고 약 먹은 놈은 없나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말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멀고 가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생존의 상황에 딱 놓이면 가장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유 있고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사람들은 리스크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를 즐겨라, 리스크를 올인하라 하는 거는 그 리스크를 올인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가 즐겨야 되는 일을 남들에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거리가 얼마나 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 최소 1,000억은 있으십니다,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목표가 1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9,000억을 모아야 되니까 이분은 지금 갈망이 무지하게 크고 이상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은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로부터 거리를 두고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돼지 저금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1억도 없어 보이는데 이분은 목표가 1억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바닥에 등을 눕히고 그저 하늘을 떡 쳐다보면 별 보이는 집에 사는데도 만족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하지 뭐 하고 길거리에 가서 바다 이야기 같은 데 가서 빠진 거 한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은행의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재테크의 구조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ELS 상품을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ELS 상품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맡깁니다.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만큼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행위인 옵션에다 투자를 합니다. 재수 없으면 다 날립니다. 성공하면 수백 배 대박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LS에서 성공해버리면 원금 대비 30% 수익을 불과 한 달 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쫄딱 망해도 원금은 줍니다. 왜냐? 이자만으로 투자했거든요. 우리가 재테크에서 이 ELS 상품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통제하고 계획 가능한 범주는 내가 관리되고 누적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내가 계획하고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잉여의 상품은 최고의 변동성을 가진 레버리지가 큰 상품에다가 냅다 갖다 던져버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나 변동성을 선택하는 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자산의 크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잉여가 많잖아요. 내가 먹고 살고도 돈이 많아서 정말 미치겠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니까 몸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벌써 던져버리고 막 집어내버렸는데도 집에 가니까 가방 안에 돈이 있고 막 이불 베개 속에도 돈 들어서 돈 깔고 자고 이러니까 미칠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 안에 돈 있으니까 등백이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것을 이제 리스크에 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가장 강조하는 법 중에 하나고, 어떤 강론적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원론적 부분 안에서 모두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박 날 것을 꼭 찍어주마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자리였으면 이런 자리를 제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대화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한번 대화해보자는 거였고요.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최소한 한 가지 자신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의 거짓말의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고 20%의 진실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한테 혹시 당신이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역시도 뭐 주식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서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오늘 내가 뭐 좀 사놨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막 집에서 막 화장실에 이게 막 배도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회, 이 평균에 쭉 서 있다가 어떤 특별한 기회가 풍 뛰어들 때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기 전에 혹시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계속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어쩌면 그것이 운이 맞아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찾고자 하는 파랑새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파랑새는 없다. 두 번째, 파랑새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계획되고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반드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세 번째, 잉여자산을 만들어내자. 잉여자산을 최대한 만들어내고 그 잉여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리스크에 승부해보자. 잉여자산이 없으면 잉여자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만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그냥 작은 부자, 내 마음의 부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한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 그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가 두고두고 내가 갈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직관과 안목, 영감에 투자하라. 그것만이 소위 말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돈이라는 것은 어떤 분의 말씀처럼 사람은 공술의 공수고는 거짓말입니다. 공술에는 거짓말이죠. 날 때 왕후장상의 시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노숙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손에 쥐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공술에는 아니고 만술에일 수도 있고 빈술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날 때 술에는 틀리지만 확실한 거는 공수거입니다. 그래서 공술에는 아니지만 공수거는 확실한데 우리 이 중에 혹시 탁월한 직감과 영감을 가지고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되시는 분이 혹시 나오시면 겁나게 폼나게 공수거 한번 해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한 인생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버릇없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보려면 일단 그만한 돈을 벌고 봐야겠죠. 쥐뿔도 없는데 내가 공수거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변명이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부라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를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때로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